불가능하다고 했고 틀렸다고 했습니다. 경제학도 사회학도 개발이론도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이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생존이 되고 기술은 성장으로, 신뢰는 패권으로 진화했습니다. 땀 흘리던 세대의 손자가 이제 인공지능을 설계합니다. 75년간 증명된 진리, 이익보다 신뢰를 택한 민족. 그 조용한 힘이 지금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이제 역사가 묻습니다. 모든 이론을 뒤집은 그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건 보통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은 떠나거나 숨어들거나 혹은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라 예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는 전혀 다른 선택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대신 학교를 세웠어요. 그 수가 무려 5천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엘 가비안입니다. 오랫동안 사회과학으로 세상을 분석해왔지만 한 나라만큼은 제가 배운 모든 공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해리븐 마크 교수님이 스크린을 켜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950년 전쟁의 잿더미였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었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는 두 기업이 말이에요. 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과학부 강의실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해리븐 마크 교수님은 오랫동안 비교사회학을 가르쳐온 분인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차가운 분석가로 악명 높았어요. 감정 따윈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통계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교수님이 종강특강 제목을 칠판에 쓰는 순간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회과학의 틀에서 벗어난 국가라는 제목이었는데 심상치 않았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3년간 배운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거라며 경제발전 모델도 산업화 이론도 심지어 국가 경쟁력 분석 틀조차 설명할 수 없는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대체 어떤 나라가 사회과학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7년이라는 연도와 함께 HBM4라는 수상한 약자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HBM4란 초고속 대역폭 메모리 4세대를 뜻하며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반도체의 두뇌를 작동시키는 특수 메모리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는데 바로 그 심장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HBM이라는 겁니다. 일반 컴퓨터 메모리를 떠올리면 되는데 속도와 용량이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화될 HBM4 시장에서 전 세계 공급을 책임지는 기업이 단 2곳뿐이라며 그것도 놀랍게도 같은 나라 기업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며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점유율이 100%라는 말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나타났는데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나올 루빈이라는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바로 한국산 HBM4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가속기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계산 속도를 수백 배 빠르게 만들어주는 특수칩인데 이게 없으면 챗봇도 이미지 생성도 자율주행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구글의 TPU 8세대가 나타났습니다. TPU란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전용 칩인데 검색과 번역, 음성인식 같은 서비스를 처리하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하셨어요. 이어서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4세대가 나왔는데
이건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학습용 칩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300이라는 칩도 등장했는데 이 모든 제품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 기업이 만든 HBM4를 사용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만약 한국 두 기업이 HBM4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으시면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세계 모든 인공지능 산업이 멈춘다는 겁니다. 구글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심지어 엔비디아조차 한국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면서 그럼 다른 나라 기업들은 왜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교수님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기술 격차가 이미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HBM4를 만들려면 4나노 공정이라는 초미세 반도체 제조 기술과 베이스 다이라는 특수 기판 기술, 그리고 수십 개 칩을 수직으로 싸는 적층 기술이 모두 완벽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뿐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 머리카락보다 1000배나 얇은 회로를 그리는 작업인데 HBM4는 그런 칩을 12개나 쌓아 올린 다음 그 사이를 수만 개의 미세한 전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완성하려면 10년 이상의 연구 개발과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한국 두 기업은 이미 15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3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는데 교수님이 설명하기를 2026년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133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이건 한 기업의 1년 순이익이 웬만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덧붙이셨어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노무라 증권이 발표한 자료라고 하시면서 신뢰도가 높은 전망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참고로 1330억 달러면 베트남 전체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과 비슷한 규모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경쟁 구도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HBM4 시장은 미국 대 중국의 패권 경쟁도 아니고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의 기술 격차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한국 기업 대 한국 기업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4나노 베이스 다이와 일시 공정이라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초당 11.7기가비트라는 업계 최고 성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안정성과 수율, 그리고 대량 공급 능력에서 앞서 있으며 이미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이 스크린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시면서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생산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생산하면서 세계가 그걸 기다리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런 위치에 올라섰냐고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950년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사라진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만 지금의 한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는 동안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화면에 1950년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어요. 폐허였습니다.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잔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당시 서울의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의 풍경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숫자 하나가 스크린에 추가됐습니다. 67달러, 19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이었어요. 교수님이 비교 대상을 보여주셨는데 같은 시기 베트남은 536달러였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의 8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베트남이 한국보다 8배나 잘 사는 나라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67달러면 하루에 20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했다고 하시면서 빵 한 조각 값도 안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1953년 유엔 경제조사단 보고서였는데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은 국제 원조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라고 분류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최소 30년간 지속적인 원조가 필요하며 그마저도 자립 성공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포기한 순간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은 땅이었는데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6.25 전쟁으로 국토의 3분의 1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폭격과 포격으로 공장이라는 공장은 모두 날아갔으며 다리는 끊겼고 철도는 뒤틀렸다는 겁니다. 산업 기반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전 남한에 있던 공장 2,000여 개 중 1,500개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남은 공장들도 기계가 망가져 작동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인구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남한 인구는 약 2천만 명이었는데 북쪽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까지 합치면 2,500만 명이 좁은 땅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였어요. 농토는 전쟁으로 황폐화됐으며 공장은 없으니 일자리도 없었고 수출할 만한 상품도 전무했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이 수출하던 품목을 보면 광부들이 캔 석탄과 원석, 그리고 김이나 미역 정도였는데 수출액이 고작 4,000달러 수준이었다고 하셨어요. 이 돈으로는 쌀 몇 가마니도 사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봐도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당시 국제사회의 시각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영국 BBC 방송 기록을 소개하셨습니다. 1955년 방송 내용인데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이며 적어도 반세기는 국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더 노골적이었다고 해요. 한국 같은 나라에 투자하는 건 바다에 돈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평가였습니다. 프랑스 신문도 비슷했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영원히 원조받는 나라로 남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한국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헐벗은 아이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한국 아이들 대부분이 맨발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시면서 동상에 걸린 아이들이 부지기수였다고 설명하셨어요. 다음 사진에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전쟁 고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문맹률이었어요. 1950년 한국의 문맹률은 78%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글을 읽지 못했다는 뜻인데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이건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을 의도적으로 무지하게 만들려 했으며 한글 교육을 금지하고 심지어 조선어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1938년부터는 학교에서 조선말을 쓰면 처벌받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당시 신문 기사를 읽어주셨습니다. 1920년대 기사였는데 조선 사람 10명 중 9명은 편지 한 장 쓰지 못하며 상점 간판도 읽지 못하고 기차역 이름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천만 한국인 중 1,600만 명이 까막눈이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까막눈이란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이 의외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게 뭐였냐고 물으시면서 학생들은 당연히 식량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는데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국은 학교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1945년 9월이라는 날짜와 함께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조직 이름이 떴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해방되자마자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문맹 퇴치였다고 합니다. 일본이 물러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문맹 퇴치를 국가 중요 과제로 정했다는 겁니다. 배고픔보다 무지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겨울부터 전국 4만여 마을에서 한글 강습회가 열렸다고 하시면서 교사가 부족하니 중학생과 고등학생들까지 동원됐다는 겁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1946년 여름에는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농어촌으로 파견됐다고 합니다.
농어촌 계몽대라는 이름으로 조직됐는데 이 학생들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한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946년 4월부터 1년 동안 문맹률이 68%에서 22.5%로 떨어졌다는 통계였어요. 1년 만에 문맹자가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40%대까지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1950년까지도 480만 명이 여전히 글을 읽지 못했거든요. 당시 신문 기사를 읽어주셨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해 동그라미나 세모 같은 부호로 표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어요. 1954년부터 58년까지 전국 문맹 퇴치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번엔 체계적이었다고 하시면서 없어지는 눈뜬장님, 자라나는 민주대안이라는 구호까지 만들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눈뜬장님이란 눈은 멀쩡한데 글을 못 읽어서 장님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교수님이 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건 남한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북한도 똑같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1946년 북한은 만 12세 이상 50세 미만 모든 문맹자를 의무적으로 성인학교에 편입시켰다고 합니다. 매일 2시간 이상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수료시 정식 증서까지 발급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접근은 더욱 조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문맹 퇴치 지도위원회와 검열위원회까지 설치했으며 가가호호 방문하며 문맹자를 전수조사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북한의 독특한 사회동원 방식도 설명하셨습니다. 소년단 학생들이 문맹 퇴치 완장을 착용하고 거리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문맹 퇴치합시다라며 경례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는 미수료자, 가구 대문에 교육 대상자 표지를 부착했다가 졸업시 제거하는 방식까지 활용했다고 합니다. 1인 책임제라는 제도도 운영됐는데 문해력을 갖춘 주민이 문맹자 한 명을 전담 지도해서 반드시 졸업시켜야 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표정에서 뭔가 깨달음이 번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남북한 모두 교육의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하시면서 배경에는 명확한 통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해력 없이는 기계 조작이 불가능하고 기술 습득이 불가능하며 결국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스크린에 새로운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955년부터 1960년까지 5년간 세워진 학교 수였어요. 3,000개,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5년 만에 3,000개라고 하시면서 하루에 2개씩 학교가 생긴 셈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한국은 시멘트도 부족했고 목재도 부족했으며 심지어 유리창도 구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학교를 지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당시 학교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건물이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판자를 이어 붙여 만든 교실이었는데 지붕은 양철이나 지프로 덮여 있었고 창문에는 유리 대신 비닐이나 종이를 발랐다고 합니다. 책상도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공부했으며 칠판은 나무판에 검은 페인트를 칠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과서도 부족해서 한 권을 여러 명이 돌려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문맹률 통계를 보여주셨는데 1960년이 되자 문맹률이 22%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불과 15년 만에 78%에서 22%로 10명 중 8명이 못 읽던 나라가 10명 중 8명이 읽을 수 있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문맹 퇴치였다고 하시면서 어떤 나라도 이런 속도로 국민 전체를 교육시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교수님이 당시 외신 기사를 읽어주셨는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이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다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배고픈 국민에게 필요한 건 빵이지 학교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비슷했다고 해요. 현실을 모르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으며 학교보다는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충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한국 정부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빵은 내일의 굶주림을 막지 못하지만 오늘의 교육은 평생의 밥줄이 된다는 철학이었어요. 당장의 배고픔보다 미래의 희망을 선택한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1960년대 중반 사진이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5년 만에 지은 3,000개 학교를 졸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특별했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노동자들과도 달랐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시 대부분 나라에서 공장 노동자들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했다고 합니다. 기계를 조립하라면 조립하고 나사를 조이라면 조이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들은 기계 도면을 읽을 줄 알았으며 공정의 원리를 이해했고 심지어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1960년대 후반 독일로 파견된 한국 광부들 이야기였어요. 독일 탄광 관리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한국 광부들은 안전수칙을 한 번만 설명해도 이해했으며 채굴 장비 사용법도 빠르게 익혔다는 겁니다. 독일 관리자가 말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로 일한다고 손만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일한다는 평가였습니다. 스크린에 중동 건설 현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모래사막 한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당시 중동은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유럽 노동자들은 이 더위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는데 한국 노동자들은 야간 작업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작업 속도였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셨습니다. 유럽 기술자들이 8개월 걸린다고 예상한 프로젝트를 한국 노동자들은 석 달 만에 완성했다는 겁니다. 3분의 1 시간으로 끝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 담당자가 놀라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비결은 간단했다는 겁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설계도를 읽을 줄 알았으며 공정을 이해했고 팀끼리 협력해서 효율을 높였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한 건설 전문가가 평가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 말을 읽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손이 아니라 머리로 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지적 노동을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비결은 바로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5년 만에 지은 3,000개 학교에서 공부한 세대가 이제 세계 무대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세계는 한국이 빵 대신 학교를 선택한 걸 비웃었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15년 후 세계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세계가 원하는 인재가 됐으며 한국은 더 이상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라 외화를 벌어오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그리고는 천천히 답하셨어요. 이건 계산이었다고, 철저하게 계산된 미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의 배고픔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한 민족이었으며 무지보다 교육이 더 절실하다는 걸 알았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강의를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교육받은 세대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들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한 나라가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육받은 세대가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중동이었다는 겁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수만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로 떠났다고 하셨어요. 스크린의 사막 한가운데 건설 현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당시 중동은 오일 붐으로 엄청난 건설 수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들었으며 유럽 노동자들은 이 더위를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건설 회사들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낮에 못하면 밤에 하면 된다는 발상이었다고 하시면서 야간 작업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조명 설비를 갖추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작업했으며 한국 노동자들은 이 일정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프랑스 건설사가 8개월 걸린다고 예상한 도로 포장 공사를 한국 기업이 석 달 만에 완성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사우디 발주처 담당자가 의아해서 조사했는데 비결은 간단했다고 합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설계도를 읽을 줄 알았으며 공정을 이해했고 스스로 작업 순서를 최적화했다는 겁니다. 독일 광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1960년대 중반 독일 루르 지방 탄광으로 파견된 한국 광부들이 독일 관리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셨어요. 안전수칙을 한 번만 설명해도 즉시 이해했으며 채굴 장비 사용법도 하루 만에 익혔다는 겁니다. 독일 탄광 책임자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한국 광부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 인력이라고 말이에요. 교수님이 프랑스 건설 전문가의 평가를 읽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손이 아니라 머리로 일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고 하셨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5년 만에 지은 3,000개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스크린이 바뀌면서 현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최신 시설이었는데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이건 올해 2025년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 스마트팜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이 자료를 읽어주셨습니다. 사우디는 국토의 95%가 사막이며 식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시면서 사우디 정부가 2020년 국가농업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올해 1월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로드쇼를 열었는데 35개 국가 438개 기업이 참가한 박람회에서 95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2,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논의됐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소개하셨습니다. 리야드에 2,000제곱미터 규모의 실증 온실을 조성하고 향후 5년간 채소를 재배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한국 기업 컨소시엄과 사우디 환경수자원 농업부가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60년 전 사막에서 땀 흘리던 한국 노동자들의 후손이 이제는 사막을 농장으로 바꾸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뒷좌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동양계 학생이었는데 일본 억양이 섞인 영어로 질문했어요. 제 이름은 히데요시라고 하면서 교수님께 자료 하나를 제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허락하시자 히데요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히데요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맥락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일본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한국의 초기 산업화는 일제강점기 인프라 덕분이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건설한 철도와 공장, 그리고 기술교육 시스템이 토대가 됐다는 분석이라고 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히데요시의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흥미로운 자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스크린을 다시 켜셨습니다. 교수님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5년 한국인 문맹률이 78%였다는 숫자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일본은 한국인에게 기술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1938년부터는 학교에서 한글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건설한 철도와 공장은 맞지만 그건 한국인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한국에서 생산한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시설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45년 해방 당시 남한에 남아있던 공장 대부분이 가동 불가능 상태였으며 기술자는 거의 전부 일본인이었다고 하셨어요. 히데요시가 다시 손을 들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메모하던 손을 멈추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일본 자료에서 주장하는 기술 이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일부 기술학교를 언급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그 학교 졸업생 중 한국인은 극소수였으며 대부분 단순 노동훈련에 그쳤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이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1945년과 1960년 산업 생산량 비교표였는데 해방 직후 산업 생산량이 일제강점기 말기의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통계였습니다. 만약 일본이 산업 기반을 물려줬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셨어요. 오히려 일본은 철수하면서 기계를 파괴하거나 가져갔으며 기술 문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데요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은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의 산업화는 일본 덕분이 아니라 일본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하시면서 78% 문맹률에서 시작해 15년 만에 22%로 낮춘 건 한국인 스스로의 노력이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중동 건설 현장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50도 사막에서 야간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국 노동자들 이야기로 돌아오셨어요. 이들은 일본이 물려준 기술로 일한 게 아니라 한국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일했다고 하시면서 도면을 읽고 공정을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해방 후 한국 교육의 산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건 쉽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1950년 1인당 소득 67달러였던 나라가 지금 사우디에 농업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건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내부의 의지 덕분이었다고 정리하셨어요. 히데요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는데 학생들은 교수님의 차분하지만 명확한 반박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을 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계획으로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차가 없는데 고속도로를 먼저 만든 나라, 수출 실적이 없는데 100억 달러 목표를 세운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의심과 조롱을 받았지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 민족의 이야기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잠시 쉬셨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국의 가장 놀라운 특징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면서 그건 바로 예측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계획으로 만드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스크린에 1968년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이해에 한국 정부가 엄청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문제는 당시 한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였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3만 대, 군용차까지 포함한 전체 자동차 수였는데 교수님이 비교 대상을 보여주셨어요. 같은 시기 미국은 1억 대가 넘었으며 일본도 10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들의 1000분의 1,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당시 외신 반응을 읽어주셨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썼다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는 왜 만드느냐는 조롱이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비슷했다고 해요. 필요 없는 사업에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었으며 차라리 그 돈으로 공장을 짓거나 항만을 확충하라는 충고였다고 하셨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은 더 신랄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잡았으며 이건 가난한 사람이 집도 없으면서 자가용 차고를 먼저 짓는 것과 같다는 비유였어요. 일본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당시 정부 발표문을 읽어주셨는데 도로가 있어야 차가 생긴다는 논리였어요. 차가 있어서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로를 만들면 차가 생긴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세계가 웃었다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경험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학교를 먼저 지었더니 기술 인력이 생겼다는 선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빵이 없을 때 학교를 지어서 미래를 만들었던 경험이 이번에도 적용됐다는 거예요. 스크린에 공사 현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착공식이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당시 한국에는 고속도로를 건설해본 경험이 전무했다고 합니다. 기술도 없었고 장비도 부족했으며 심지어 아스팔트도 대부분 수입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교수님이 타임라인을 보여주셨는데 1968년 2월 착공해서 1970년 7월 완공됐다는 기록이었어요. 2년 5개월 만에 416km를 뚫은 겁니다. 교수님이 간주하셨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건 불가능한 속도였다고 하시면서 유럽에서 비슷한 길이의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온 국민이 달라붙었다고 하시면서 하루 최대 10만 명이 공사장에 투입됐으며
밤낮으로 작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교육의 힘이 발휘됐다고 하셨어요. 공사 인력 대부분이 학교를 졸업한 세대였으며 이들은 측량기구를 다룰 줄 알았고 설계도를 이해했으며 안전수칙을 지켰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정신을 심었다고 하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정신을 국민 전체에게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정신의 뿌리가 어디냐고 물으시면서 바로 위기의식이라고 답하셨어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늘 위험에 노출된 나라였다고 하시면서 북쪽으로는 공산권, 남쪽으로는 바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는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수출 목표였는데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1970년 당시 한국의 수출액은 10억 달러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목표는 1980년까지 100억 달러 수출이었다고 하셨어요. 10배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세계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교수님이 당시 언론 기사를 읽어주셨는데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국제통화기금 분석가는 한국이 환상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으며 세계은행 보고서는 목표 달성 확률을 5% 미만으로 예측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는데 1977년 12월 21일이라는 날짜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날이었다고 하시면서 목표 시점보다 3년이나 앞당긴 성과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9년 만에 10배 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경부고속도로 덕분이었다고 하시면서 도로가 완성되자 공장들이 고속도로 주변에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물류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고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도로가 차를 만들었다는 예측이 적중한 거예요. 교수님이 더 깊은 분석을 하셨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독특한 정신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정신이 오늘날에는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한국이 특별한 건 이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됐다는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역사를 되짚으셨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하시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늘 위협받았지만 한 번도 스스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끝까지 버텼으며 오히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려주셨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쳤다는 기록을 언급하시면서 이건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이라고 하셨어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도 한글을 지켰으며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정신이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시면서 1950년 폐허에서도 학교를 지었고 1968년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며 1970년대에는 불가능한 수출 목표를 현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 덕분이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은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라는 마음가짐이라고 하시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온 국민이 달라붙었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 번 달러를 개인이 챙기지 않고 나라로 송금했으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최근 사례도 언급하셨습니다. 2025년 사우디에 스마트팜 기술을 이전할 때도 한국 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갔다고 하시면서 한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여러 기업이 힘을 합쳐 사우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겠다는 자세였다는 겁니다. 이익만 추구했다면 불가능한 태도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의 예측 능력은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미래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도로가 없으면 만들고
기술이 없으면 배우고 시장이 없으면 개척하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의 뿌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불굴의 의지였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었던 수천 년 역사의 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메모하는 손을 멈추고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경제 발전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DNA가 2025년 지금 어떻게 폭발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면서 반도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정신이 무엇인지 들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졌습니다. 과거의 예측이 현재의 패권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잠시 쉬셨다가 스크린을 다시 켰습니다. 이것 또한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과거의 모든 선택이 어떻게 현재의 패권으로 이어졌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스크린에 2025년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HBM3라는 용어가 나타났는데 초고속 대역폭 메모리 3세대를 뜻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에서 사용되는 HBM3의 점유율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시면서 SK 하이닉스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나머지 대부분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합치면 거의 100%라고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기업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한국산이며 구글의 TPU 칩도 한국 메모리를 사용하고 아마존의 인공지능 서버도 마찬가지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역시 한국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으시면서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이 한국에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첫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다시 듣는 순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의 맥락을 알고 나니 현재의 성과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게 보였거든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게 됐는지 알려면 한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반도체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밀도와 신뢰도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HBM 메모리는 머리카락보다 1000배 얇은 회로를 그려야 하며 그 회로 수백억 개가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전체 칩이 쓸모 없어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셨습니다. HBM 메모리를 만들려면 수율이 90% 이상 돼야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서 수율이란 만든 제품 중 정상 작동하는 비율을 뜻한다고 설명하셨어요. SK 하이닉스는 95% 수율을 달성했으며 삼성전자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 두 곳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손을 들면서 물었어요. 왜 한국만 이 수율을 달성할 수 있느냐고 기술이라면 다른 나라도 배울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한국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문화는 베낄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의 생산 라인을 보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중 상당수가 3대째 반도체 관련 일을 하는 가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1960년대 전자공장에서 일했고 아버지는 1980년대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했으며 손자는 지금 HBM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전수가 아니라 정신의 계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1960년대 이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도면을 읽으며 일했던 노동자들을 기억하냐고 물으시면서 그들의 손자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50도 사막에서 밤새 일하던 정신이 이제는 클린룸에서 나노미터 단위 공정을 완성하는 집중력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더 깊은 분석을 하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의 신뢰를 얻은 건 기술력만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는 문화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2021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을 때 한국 기업들은 계약된 물량을 정확히 납기일에 맞춰 공급했다는 겁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축소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발언을 인용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일하는 건 기술 파트너십이 아니라 신뢰관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있었다고 해요. 구글 하드웨어 담당 부사장이 삼성은 약속한 품질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60년 이상 쌓아온 결과라고 강조하셨어요. 1960년대 중동에서 납기일을 지켰던 것부터 시작됐으며 1970년대 수출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한 것도 신뢰 구축이었고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면서도 한 번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의 70%가 한국산이며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60%가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서버용 메모리는 더 높아서 8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간조하셨어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세계가 한국을 믿는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이 정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문화의 힘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은 K-팝을 아느냐고 물으시면서 학생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한국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하시면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장악했으며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작품이 됐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문화는 국가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되고 한국 제품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K-팝 팬들의 삼성 스마트폰 구매율이 일반인보다 30% 높았다는 통계도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문화가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시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화라고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이걸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기술자들도 자기 나라 음악이 세계 1위를 하는 걸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며 그 자부심이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2022년 SK하이닉스 연구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그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반도체에서 1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게 바로 문화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선순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은 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1950년 학교를 지은 선택부터 시작됐다고 간조하셨어요. 교육받은 세대가 중동에서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가 고속도로로 이어졌으며 고속도로가 수출 성장을 만들었고 수출 성장이 반도체 투자로 연결됐으며 반도체 성공이 다시 교육 투자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였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1950년부터 2025년까지 75년의 타임라인이었는데 각 시점마다 한국이 내린 선택들이 화살표로 연결돼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선택이 하나로 이어진다고 하시면서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믿었고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했으며 세계가 비웃어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한국을 신뢰한다고 하시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을 한국에 맡긴 이유가 바로 이 75년의 증명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라는 거예요. 강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나라가 절망에서 시작해 신뢰의 정점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지켜본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시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걸 계산했는지 그 뒤에 숨은 진화의 공식을 바로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해리븐 마크 교수님은 지금까지 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보겠다고 하시면서 한국의 진화 공식을 정확히 분석해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 큰 도표가 나타났는데 3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75년간 명확한 3단계 진화를 거쳤다고 하시면서 각 단계마다 핵심 전략이 달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1단계가 나타났어요.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제목은 교육은 생존이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문맹률 78%에서 시작했으며 5년 만에 3,000개 학교를 지었고 15년 만에 문맹률을 22%로 낮췄다는 겁니다. 세계가 비웃었지만 한국은 확신했다고 하셨어요. 배움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당장의 배고픔보다 내일의 가능성을 선택한 시기였다고 정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2단계,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제목은 기술은 성장이었어요. 1단계에서 교육받은 세대가 이제 중동과 독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도면을 읽는 노동자들이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되면서 물류혁명이 일어났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됐습니다. 1970년 수출액 10억 달러에서 1977년 10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건 9년 만에 10배 성장이라고 간주하셨어요. 1980년대에는 반도체 산업에 진출했고 1990년대에는 디램 메모리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교육이 기술로 전환되고 기술이 국가 성장의 엔진이 된 시기였다고 정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3단계, 2000년부터 2027년까지 제목은 신뢰는 패권이었어요. 이 시기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기술 패권국으로 올라섰다고 하시면서 HBM 메모리 점유율 100%, K-팝 빌보드 석권, 드라마 넷플릭스 1위, 이 모든 게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핵심을 짚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60년간 약속을 지켜온 결과라고 강조하셨어요. 중동에서 납기 1을 지켰고 수출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했으며 반도체 품질을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을 한국에 맡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전체를 정리하는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1950년 1인당 소득 67달러라는 숫자가, 오른쪽에는 2026년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 1330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란히 떴어요. 해리븐 마크 교수님이 계산기를 두드리셨습니다. 1330배 성장이라고 하시면서 75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또 손이 올라갔습니다. 히데요시였어요. 이번엔 더 준비된 듯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발전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일본의 기술 이전과 자본 투자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이 제공한 경제 협력 자금이 5억 달러였으며 이 돈으로 포항제철이 건설됐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도 일본 기술과 자금이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한국의 기적은 일본 덕분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해리븐 마크 교수님은 침착하게 히데요시의 자료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몇 가지 숫자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켜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1965년 한일 협정 내용이었는데 5억 달러라는 숫자가 맞지만 이건 무상 원조가 아니라 청구권 자금이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간 약탈한 것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었으며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포항제철 건설비용 분석이었는데 총 건설비 10억 달러 중 일본 차관은 3억 달러였으며 나머지 7억 달러는 한국이 자체 조달했다는 자료였어요. 게다가 일본 차관은 무상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 상업 차관이었으면 한국은 이를 전부 갚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건설비 400억 원 중 일본 차관은 60억 원이었으며 기술 이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 건설사들이 공사를 따낸 것뿐이었다는 분석이었어요. 도로 설계는 한국 기술자들이 했으며 시공도 한국 노동자들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콜먼 교수님이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1950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이 받은 총 외국 원조액 통계였는데 미국이 60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5억 달러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5년 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으며 일본 경제를 추월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됐어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원조로 나라가 발전한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진국이 됐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60년간 아프리카가 받은 원조가 1조 달러가 넘지만 여전히 가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셨어요. 원조는 씨앗일 뿐이며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콜먼 교수님은 담담하게 계속하셨어요. 한국의 성공은 외부 도움 덕분이 아니라 내부의 의지 덕분이었다고 정리하시면서 5억 달러를 1330억 달러로 만든 건 한국인의 땀과 지혜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조용함에 있다고 하시면서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명이 이어졌어요. 반도체 패권을 잡았지만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으면 K-팝이 세계를 석권했지만 문화제국주의를 하지 않고 기술 선진국이 됐지만 개발도상국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2025년 사우디에 스마트팜 기술을 이전할 때 한국 기업들은 기술료를 최소화했으며 현지 기술자 양성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겠다는 철학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콜먼 교수님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힘보다 강하다고 하시면서 한국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확한 성격을 보여주지만 조용히 세상을 바꾸며 말로 떠들지 않지만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철학이 요약돼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문장이었는데 설명이 이어졌어요. 1950년 한국인들이 학교를 지은 이유도 1960년대 중동에서 땀 흘린 이유도 1970년대 수출에 매달린 이유도 모두 같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살아야 가족이 살고 나라가 강해야 개인도 안전하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2025년 지금도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밤새 연구하는 이유도 SK 하이닉스 기술자들이 나노미터 단위로 싸우는 이유도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개인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공이고 국가의 성공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온다는 선순환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콜먼 교수님이 마지막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굳이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며 애쓰지 않아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 되고 원하지 않아도 세계의 선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의 결과라고 강조하셨어요.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함께 성장이라는 문장이었는데 한국은 이걸 증명해냈다고 하셨어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을 보여줬으며 경쟁하되 파괴하지 않고 앞서가되 뒤처진 일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콜먼 교수님이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사회과학의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이론 그 자체라고 하시면서 위기를 지식으로 바꾸고 지식을 신뢰로 바꾸며 신뢰를 패권으로 만든 유일한 문명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콜먼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사회이론의 실험이 아니라 완성본 자체 아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콜먼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맞다고 답하셨어요. 한국은 이론을 실험한 게 아니라 이론 자체를 창조해낸 나라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가 연구하고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저도 함께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옆자리 히데요시도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한국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경제 성공 사례를 넘어선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27년 HBM4 시대가 열리면 한국은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 다음은 또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인류가 배워야 할 새로운 문명의 모델로 말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경쟁하되 함께 성장하는 철학, 보이지 않는 힘을 키워 세계를 움직이는 전략. 이 모든 게 한국이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거든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명이고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며 함께 성장하는 문명이 결국 승리한다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 모든 대학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건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옳은 길을 보여줬기 때문일 거라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학교를 짓고 아무도 믿지 않던 길을 걸어 결국 세계의 중심에 선 이야기였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한쪽이 묵직해집니다. 단순히 경제가 발전했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의 땀과 신념이 만든 세월이니까요.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을 찬찬히 따라가 보면 운보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고픔보다 배움을 선택하고 눈앞의 이익보다 신뢰를 택했던 그 마음. 그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전해지는 거구나. 묵묵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을 때 세상은 언젠가 그 진심을 알아보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그런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께 어떤 생각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